퇴근 후 현관문을 열던 그 순간 나는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피땀 어린 돈으로 일궈온 이 집이 누군가에게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현관 입구에는 커다란 비료 포대 4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골 농가에서나 볼 법한 촌스러운 원색 바탕에 풍년 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마대 자루였다. 입구가 벌어진 자루 틈새로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오래된 속리불이 빚어나와 있었고 그 옆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나무 괴짝 2개가 보기 싫게 놓여 있었다. 괴짝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박대곡이라는 석자가 비뚤비뚤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쓰레기 더미들을 당장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 박대국이 우통을 벌겋게 까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무려 1호양만 원을 주고 산 천연 가죽 소파 테이블 위에 한쪽 다리를 건방지게 올린 채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시며 전쟁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TV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순자는 엊그제 내가 공들여 사온 비싼 수입 체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라리 체리를 입에 넣고 싶더니 내가 지난달 터키 출장기를 고생하며 직접 메고 온 양털 카펫 이에씨와 껍질을 툭툭 뱉어냈다. 집안에 온기를 더하고 싶어 큰맘 먹고 마련한 그 소중한 카펫은 이제 시어머니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있었다. 어머, 나연이 왔니? 박순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입안에 가득 찬 체리 때문에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아는 체를 했다. 말할 때마다 체리즙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냉장고로 걸어가 얼음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야 가슴 속에서 곧 터져 나올 것 같던 화산 같은 분노가 겨우 진정되는 듯했다. 얘가 왜 말이 없어? 벙어리가 됐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박순자의 목소리가 금세 날카로워졌다. 시부모가 온 걸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머니 소리 한마디가 안 나와.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얼굴에 억지스러운 직업적 미소를 띄웠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고?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가 너 같은 외인한테 보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냐? 박순자는 체리씨를 뱉어내며 이빨을 까드득거렸다. 나랑 네 아버님 시골집 팔았다. 이제 여기서 살 거다. 어디 안 가고 여기서 너희랑 같이 노후 보낼 거야. 우리가 너희 뒷바라지 해주마. 뒷바라지? 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 나이 이제 32인데 벌써 노후 수가를 들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더니 남편 준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현관에 쌓인 짐들을 보고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와이프 왔어? 그는 서류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신발을 갈아 신더니 곧장 박순자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오늘 오느라 고생 많았지? 소희는 잘 도착했대?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준혁아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박순자는 아들의 아약을 즐기며 곁눈질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과 위세가 서려 있어 마치 바늘처럼 나를 찔러댔다.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결혼 5년 동안 준혁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거둔 적이 없었다. 그저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청소 좀 해줘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던 남자였다. 박준혁, 잠깐 베란다로 와.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혁은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따라왔다. 왜 그래? 엄마랑 대화하고 있잖아. 어머님 아버님 시골집 팔고 여기 들어와 사신다는 거 당신 알고 있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알고 있었지.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연세 드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설륜이잖아. 그리고 집 한 돈 나중에 결국 다 우리한테 남겨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철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다. 이 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과 중도금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4억만 원중에 내가 3억만 원을 부담하고 준혁은 고작 5억만 원을 낸다. 나머지 제 월급은 비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고 우겨서 그렇게 해왔다. 결국 본인은 쥐꼬리만큼 기여한 이 집이 이제 그의 온 가족을 위한 당연한 요양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계실 건데? 나는 마지막 인내심을 쥐어짜며 물었다.
언제까지라니? 준혁은 나를 무슨 괴물 보듯 쳐다봤다.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신다니까? 김나양.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내 부모가 네 부모지.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때 거실에서 박순자의 고압적인 명령이 들려왔다. 야, 베란다에서 뭐하니? 얼른 안방 좀 치워라. 내 허리가 안 좋아서 딱딱한 데선 못 자니까 안방 라텍스 침대 내가 써야겠다. 너랑 준혁이는 작은 방 가서 자든지 해. 그 말은 지난 5년간의 인내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조각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폭발하지도 준혁과 말싸움을 벌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다음 주 본사 컨퍼런스에서 영어로 발표한 리포트 초안이었다. 빽빽한 영문으로 가득 찬 종이를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TV의 총소리가 묻힐 정도의 명쾌한 파열음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나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듯 덤덤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마침 잘 됐네요. 안방 치울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방금 통보가 내려왔거든요. 저 미국 지사로 발령났어요. 북미 시장 개척 팀장으로. 기간은 10년이에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쑤시개를 놀리던 닭대고개에 손이 멈췄고 박순자의 입속에 있던 체리는 씹히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준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뭐? 뭐라고? 미국 10년?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내가 왜 그걸 몰라? 준혁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어제 내부 경합 결과가 나왔고 오늘 인사 발령서를 작업 끝냈어.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갔다. 탁자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게 파견 계약서 초안이야. 전부 영어라 당신들은 봐도 모르겠지만 내일 정식 계약서 사인하고 모레 비행기 타. 나의 냉정함과 서류에 적힌 복잡한 영어 문장들은 그들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갔다. 의심스러울 법도 했지만 그들에겐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이 집에서 나는 학벌이 가장 높고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으며 나의 업무 영역은 그들이 감히 이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침략. 박순자가 겨우 체리를 삼키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너 미쳤니? 미국에 10년이나 가겠다고? 그럼 너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이 빚어나왔다. 너 가면 준혁이는 어떡하니가 아니라 우리는 어떡하냐는 질문. 역시 그들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동성이 좋은 도구였고 공짜 파출부였으며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준혁도 당황했는지 내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었다. 김나연, 너 가면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해? 우리 부모님 수발은 누가 드냐고. 해부를 찌르는 그 질문은 어떤 욕설보다도 내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내 존재 이유는 오로지 그들 가족의 수발을 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떼어내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박준혁, 난 네 아내지 네 집 식모가 아니야. 밥은 어머님이 하실 거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겠지. 그리고 부모님 수발 30년 넘게 당신 키워주셨으니 이제 네가 효도할 차례 아냐? 말을 마친 나는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들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 뒤에 기대어 서재 밖에서 난리가 난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을 봤나? 저게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박순자가 악을 썼다. 지 잘났다고 아주 날뛰는구나. 아들아, 너 저거 못 가게 막아라. 박대국도 처음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나연아, 문 열어. 우리 대화로 풀어.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준혁이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옷장을 열어 캐리어를 꺼냈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다. 신분증, 노트북, 갈아입을 정장 몇 벌, 그리고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석함. 그 안에는 친정엄마가 주신 가업 전수용 옷반지와 지난 몇 년간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귀금속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만 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순식간에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담 변호사인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입만 계획 시동. 지금 출발해. 지혜는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을 보내왔다. 멋지다 여왕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 완료. 차 밑에서 대기 중이야. 지금부터 휴대폰은 내 전화 말고 다 차단해. 그 인간들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마음껏 뒹굴게 놔두자고. 나는 미소 지었다. 이 계획은 무려 반년 전부터 수없이 시뮬레이션해 온 것이었다. 준혁이 이른바 가정 비상금 계좌에서 4천만 원을 몰래 빼내 동생 소희의 차를 사준 걸 알게 된 그날부터 나는 오늘이 오리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성녀가 아니다. 나의 인내심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내가 입금한 돈이었다. 짐을 다 챙긴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너, 너 진짜 가려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비행기표는 모레 오후 3시야.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미리 가봐야 해.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 곁을 지나쳤다. 너 거기 안 서. 박순자가 내 캐리어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해 비켜났다. 그리고 멈춰서서 어른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가는 건 회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집안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제 연봉이 거기선 3억이 넘어요.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아버님 어머님 다 초청해서 미국 별장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절 막으시면 전 집안의 앞길을 막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 고문과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들 집안의 전매 특허였다.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연봉 3억과 미국 영주권이라는 말에 박순자의 손이 멈칫했고 박대국의 눈이 번뜩였다. 오직 준영만이 아내가 진짜 떠난다는 공포에 휩싸여 내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나연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오시게 하는 게 아니었어. 제발 가지 마. 내가 지금 당장 부모님 가시라고 할게. 응? 이미 늦었어. 나는 탁자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내일 계약서 사인해. 위약금만 5억이야. 당신이 물어낼 수 있어? 준혁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그를 팔아도 5억은 나올 리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다. 벽에 걸린 차키는 챙기지 않았다. 내 명의로 된 BMW였지만 대신 나는 다른 것을 챙겼다. 거실장에 두었던 비상금 봉투였다. 매달 급한 일에 쓰라고 매가 넣어두던 현금 1억령만 원이었다. 이건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커피 사 마시는 용도로 좀 쓸게요. 나는 봉투를 흔들어 보이고는 멍하게 서 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준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좋았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저 표정이었다. 공짜 점심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제야 그 만찬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보낸 전용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천금만 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도심의 네온 사인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30분 후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의 토창 앞에 서 있었다. 달 아래 펼쳐진 찬란한 야경을 굽어보며 방 안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욕조에는 이미 장미 꽃잎이 띄워진 따뜻한 물이 가득했다. 기분이 어때? 우리 여왕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혜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다가와 하나를 건넸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나는 지혜와 잔을 부딪혔다. 챈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나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서곡처럼 들렸다. 지금 그 집 구석은 아마 난리가 났을걸? 지혜가 고소하다는 듯 웃었다. 특히 그 마마보이 남편 말이야. 너 없으면 양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텐데.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시원한 액체가 톡 쏘는 탄산과 함께 혀끝에서 가슴속까지 상쾌하게 적셔주었다. 양말만 못 찾는 게 아닐걸?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앱 하나를 실행했다. 거실에 몰래 설치해두었던 스마트 홈캠 시스템이었다. 도둑 방지용이라고 둘러대서 준혁 일가도 설치된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터였다. 화면 속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준혁은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떡하지, 어떻게를 연발하고 있었다. 박순자는 조금 전의 기세는 어디 가고 불안한 표정으로 박대국에게 속삭였다. 영감, 저 애가 미국 가서 3억 번다는 거 진짜일까? 박대국은 담배를 뻑뻑 피우며 대답했다.
그 영어로 된 서류 보니까 가짜 같진 않던데. 뭐 여자 혼자 몸으로 멀리 가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지. 거기서 자리 잡으면 준혁이도 보내라고 해. 결국 그 돈 다 우리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어떻게 하면 더 빨아먹을지 궁리만 하는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했다. 배고파. 박순자가 배를 움켜쥐며 준혁에게 소리쳤다. 가서 밥 해라. 나 수육 먹고 싶다. 엄마, 나 요리할 줄 모르잖아.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 줄 모른다고? 나연이 그 가시나는 여태 남편한테 요리 하나 안 가르치고 뭐 한 거냐? 박순자는 다시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됐다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니? 배달시켜라. 제일 비싼 집으로.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다. 하지만 결제창에서 그는 멈칫했다. 그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다. 지난달 동생 소희에게 생활비조로 0만 원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내 신용카드를 쓰려 했겠지만 나는 이미 그의 폰에 등록된 내 카드를 모두 해지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쭈그려 앉아 가장 싼 짜장면 3그릇을 주문했다. 도착한 음식을 본 박순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겨우 이거냐? 나 수육 먹고 싶다니까. 엄마, 일단 대충 먹어. 나 돈 없어. 준혁의 목소리가 모기만해졌다. 네가 돈이 없어? 나연이가 돈 안 줬어? 걔 월급 카드는? 박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 사람 카드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뭐라고?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 준혁의 콧대를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이 등신 같은 놈. 결혼 5년 동안 마누라 월급 카드 하나 못 뺏고 뭐 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능해.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시작된 가족 잔혹극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뱅킹 앱을 열어 준혁과 나의 공동관리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잔액 5,210만 3,500원. 우리의 5년치 생활비이자 저축액이었다. 하지만 이 돈 중 5정씩만 원 이상은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 넣은 돈이었다. 준혁은 매달 생색내며 5억만 원씩 넣었지만 명절이나 조카 용돈, 친척 경조사비라는 명목으로 연말마다 그 이상의 돈을 다시 빼가곤 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액이체 버튼을 눌렀다. 오, 기식만 원은 내 개인 비밀 계좌로 순식간에 옮겨졌다. 그러고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좌 명의 도용 위험이 있다며 긴급 동결 신청까지 마쳤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가운을 갈아입고 와인 한 잔을 따른 뒤 노트북을 열었다. 지난 반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암호화 폴더가 보였다. 준혁이 동생 소희에게 보낸 송금 기록, 시부모에게 몰래 상납한 돈, 내 동의 없이 지출한 가게 내역들, 단 하나의 스크린샷, 단 하나의 은행 점표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박순자와 박대국이 반년 전 시골 중개소에서 집을 팔던 사진, 그리고 그 매각 대금 2억 원이 당일 소희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까지. 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소리 없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다. 나는 와인을 마시며 재산 분할 청구서와 위자료 청구 목록을 정리했다. 창밖의 밤은 깊어갔고 나는 준영만 볼 수 있게 설정한 뒤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고급 호텔의 야경을 배경으로 와인잔을 든 사진과 함께 잘못된 인연을 정리해야 비로소 올바른 인생이 시작된다. 첫날 밤 평온하다. 아, 내일 아침 준혁이 텅 빈 계좌와 동결된 카드를 발견했을 때 터져나올 비명은 오늘 밤보다 훨씬 더 처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도하는 이 게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우아하게 지켜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도 시중 들어야 할 시댁 식구들도 없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조식을 먹고 수영장으로 향하려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전화벨은 멈출 줄 모르고 울려댔다. 테이블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나는 여유롭게 호텔 조식 서비스를 즐겼다. 끊임없는 전화 대신 돕기 어린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나야, 너 미쳤어? 공동계좌에 있던 5 영양만 원 어디 갔어?
당장 내놔. 너 지금 돈 들고 튄 거야? 나는 입가에 고인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아주 느릿느릿 답장을 보냈다. 돈이라니? 아, 그 돈, 나 미국 도착했잖아. 여기 정착금이랑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내가 좀 썼어. 왜? 문제 있어? 답장은 1초도 안 되어 돌아왔다. 문제 있어? 당연히 있지. 그게 우리 공동재산이지. 네 개인 돈이야? 어떻게 산이도 없이 전액을 다 빼가? 아, 산이? 당신 부모님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기로 한 거. 나랑 상의했어. 당신 비상금 사, 정신비상금 사, 초희차 사줄 때 나랑 상의했냐고. 박준혁 상이라는 단어가 당신 입에서 나오니까 참 웃음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상대방의 입력창이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전곡을 찔린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완벽한 비밀이라고 믿었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배신을 한 줄 한 줄 기록해 오고 있었다. 잠시 후 준혁은 비굴하게 어조를 바꾸어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그 돈 다시 좀 넣어주면 안 돼? 일단 일, 정십만 원이라도, 아니, 곡십만 원만이라도 보내줘. 엄마가 장 보러 가야 한다는데 내 카드에 잔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의 효자 코스프레는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어쩌지? 미국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의 캐의 송금이라 보안 걸려서 계좌 동결됐어. 풀리려면 한 달은 걸린대. 그나저나 어머니 시골집 한 돈이 억 원 넘게 있다면서? 그 돈 좀 쓰라고 해. 국제 송금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나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을 시어머니 박순자에게 던졌다. 이제 저 집안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눈에 선했다. 한편 준혁은 절박한 심정으로 거실에 있던 박순자에게 다가갔다. 엄마, 나연이 카드가 동결됐대요. 엄마 집 한 돈에서 생활비 좀만 뺏었으면 안 돼요? 청소기를 돌리던 박대국을 감독하던 박순자는 그 소리에 펄쩍 기었다. 뭐라고? 내 돈을 넘봐?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절대 못 건드려. 하지만 집에 당장 돈이 없잖아요. 매일 자장면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준혁이 소리를 높였다. 그 돈 그냥 두고만 있는 거잖아요. 좀만 쓰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 내가 벌써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묶어버렸어. 지금 깨면 이자 다 날아가서 손해가 막심해. 박순자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완강하게 버텼다. 5년 정기예금? 엄마, 그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묶어버려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니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박순자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우며 억지를 부렸다. 돈이 없으면 네 여편네한테 달라고 해. 집안 돈 다 들고 튄 게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모자간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신우이 박소희가 7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양손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빠, 나왔어. 소희는 내 슬리퍼를 자연스럽게 갈아 신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준혁은 경악하며 물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오라고 하던데. 새언니 미국 가서 10년이나 안 온다며? 이 넓은 아파트 비워두면 뭐해? 나 월세방 계약도 끝났고 해서 그냥 여기서 살기로 했어. 오빠, 나 반겨줄 거지? 준혁의 얼굴은 숫덩이처럼 검게 변했다. 나 하나 나간 자리에 시부모도 모자라. 이젠 제멋대로인 여동생과 집안을 다 때려 부술 조카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하지만 박순자는 딸과 외손주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렸다. 조금 전 아들과 싸우던 모습은 간대없고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온갖 아양을 떨었다. 나는 호텔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순자가 집 한 돈을 정기예금에 묶었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미 그 돈 2억 원은 신우이 소희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딸에게 몰래 상속하는 완벽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음모를 이미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희의 등장은 그 집의 혼란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박순자의 이기심과 뻔뻔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였다. 소희는 내 집을 마치 공짜 리조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방은 너무 좁아서 민준이랑 못 자겠어. 새언니 미국 갔으니까
안방 내가 쓸게라며 기어이 내 침실을 정령했다. 준혁이 반대하려 하자 박순자가 가로막았다. 이혼하고 애 데리고 혼자 사는 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나연이도 별말 없을 거다. 결국 소희는 내 사는 10만 원짜리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누워 내 비싼 실크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준혁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화면에는 초췌해진 준혁의 얼굴 대신 화장을 떡칠한 소희의 얼굴이 들이닥쳤다. 새언니 좋은 아침. 미국은 밤인가? 그녀는 꽃무늬 가운을 입고 내 드레스룸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가운은 작년 내 생일 때 큰맘 먹고 산 명품 실크 가운이었다. 언니, 이 잠옷 진짜 편하다. 근데 나한테 좀 끼네. 나중에 언니가 수선비 좀 보내줘요. 말문이 막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희는 화장대 위에 있던 내 영양크림을 듬뿍 떠서 자신의 발 뒤꿈치에 펴바르기 시작했다. 와, 이거 진짜 촉촉하네. 역시 비싼 건 달라. 언니, 미국 가면 이런 것 좀 몇 개 더 보내줘요. 나랑 엄마랑 하나씩 쓰게. 그 크림은 한 통에 5억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다. 내가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따낸 계약 인센티브로 나 자신에게 준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걸 발크림으로 쓰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깊은 분노를 억눌렀다. 대신 나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준혁에게 말했다. 여보, 소희가 내 물건을 저렇게 좋아하니 정말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잖아. 내게 곧 소희 거지. 안 그래? 준혁과 소희는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슬기를 박았다. 근데 여보, 나 미국 정착비로 돈을 다 써서 그런데 말이야. 그 가운은 선물로 줄게. 대신 소희가 지금 발에 바른 그 크림이랑 화장대 위에 있는 백들이랑 화장품들. 소희가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쓸 때마다 정가로 계산해서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 친남매끼리라도 계산은 철저해야 하잖아. 그치? 나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방금 전 영상 통화 녹화본과 화장품 구매 영수증을 묶어 변호사 지혜에게 전송했다. 10분도 안 되어 홈캠을 통해 거실에서 벌어지는 남매 전쟁이 중계되었다. 야, 너 미쳤어? 그 크림 한 통에 5억만 원이야. 당장 돈 내놔. 준혁이 소리를 질렀다. 오빠 미쳤어? 화장품 좀 썼다고 돈을 내라고? 언니가 쓰라고 했잖아. 소희도 지지 않고 맞섰다. 쓰라고 했지 공짜로 준다고는 안 했어. 지금 나연이가 다 체크하고 있단 말이야. 어머, 언니 돈도 많으면서 진짜 찌찌하다. 오빠, 오빠 마누라가 나 일부러 괴롭히는 거 안 보여? 소희는 박순자의 강도 논리를 그대로 내세우며 악을 썼다. 박순자는 옆에서 아니. 그 가시나가 진짜 돈독이 올랐나. 소희야, 걱정 마라. 내가 나중에 다 말해주마라며 편을 들었다.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나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준혁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넌 단순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식모를 잃은 게 아니야. 넌 이 집의 유일한 질서이자 네 기생충 같은 가족들로부터 널 지켜주던 마지막 방어막을 잃은 거야. 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집의 가사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바빠도 일주일에 2번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집을 관리했고 모든 식재료와 생필품은 자동 결제로 끊기지 않게 채워두었다. 준혁은 그저 퇴근해서 밥 먹고 게임이나 하면 되는 아나무인 상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전 노릇은 끝났다. 나는 도우미 업체 결제를 중단했고 모든 신선식품 배송 결제도 막아버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원시시대로 퇴보했다. 첫날은 외식을 했고 둘째 날은 설거지를 안 해 싱크대에 배달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넷째 날이 되자 집안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출근하려는데 입을 깨끗한 셔츠가 단 한 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소희야, 제발 설거지 좀 하고 빨래 좀 돌려. 집구석이 돼지우리 같잖아.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박순자는 껍질을 바닥에 뱉으며 대꾸했다. 나 허리 아파서 무거운 거 못한다니까 그러네. 예전엔 나연이가 다 하더니 넌 왜 그 애를 기어이 미국까지 보내서 이 사다를 만드니?
방 안에서 내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던 소희도 소리쳤다. 오빠, 나 지금 피부 관리 중이라 물 묻히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여기 식모 살러 왔어. 나 대접받으러 온 거야. 화면 속 준혁의 표정은 진심 어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가사노동의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새로운 김나연으로 점찍고 자신들을 수발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다시 영상 통화가 왔다. 덥수룩한 수염에 휑한 눈동자, 배경으로 보이는 부엌 큰 곰팡이가 피어오를 듯 엉망진창이었다. 나연아. 그가 입을 떼자마자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 못 살겠어.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겠어. 나는 징징 놀란 척 물었다. 왜 그래 여보?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는 싱크대에 썩은 그릇들을 비추며 하소연했다. 너 가고 나서 집이 이 모양이야. 엄마랑 소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나 퇴근하고 와서 셋이 목을 빡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한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어. 어머, 여보 고생이 많네. 나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었다. 근데 이거야말로 당신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 아냐? 예전엔 내가 다 해줘서 못 배웠지만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지도해 주시면 금방 살림꾼 되겠네. 나 살림꾼 같은 거 되기 싫어. 그냥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는 거의 애걸했다. 나연아, 회사에 말해서 미국 안 가면 안 돼? 그 연봉 3억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돌아와. 이 집엔 네가 꼭 있어야 해. 그건 안 되지.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커리어가 걸린 문제야. 그리고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나는 그가 나에게 자주 써먹던 도덕적 프레임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랑 소희가 옆에 있잖아. 당신이 그동안 부족했던 효도도 하고 동생한테 미안했던 것도 갚을 좋은 기회야.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진정한 가장의 모습 아니겠어?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내뱉은 문장 하나하나가 예전에 그가 나를 훈계할 때 썼던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너무 힘들어. 힘든 게 당연하지.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의시했다. 박준혁,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피로감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매일같이 견뎌온 일상이야.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 몫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나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정 힘들면 어머니한테 말해서 시골집 판 돈으로 입주 도움이라도 써. 어머니가 아들 고생하는 거 보고 그 돈 안 내놓으시겠어? 준혁의 얼굴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돈이 이미 소희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기에 이 제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나 여기 아침이라 회에 가봐야 해. 힘내. 당신이 하는 고생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는 생기 없는 그의 얼굴을 모니터 너머로 응시했다. 박진혁, 네 지옥은 이제 시작이야. 이 아수라장을 마음껏 즐겨봐. 그건 남의 희생 위에 군림해온 네가 당연히 치러야 할 때가니까. 준혁의 가족들이 아수라장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그저 전주곡에 불과했으니까. 나의 진짜 목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로챈 것들을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바로 나를 제외한 온 가족이 서명한 재산분할 합의서와 1억 원에 달하는 시골짐 매각 대금의 송금 영수증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수요일 오후 여전히 가족 단톡방을 나가지 않은 채 알림만 꺼두었던 내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신우이 소희가 박순자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유명 맛집에서 호사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다. 오빠 승진 기념 온 가족이 대잔치 라는 문구가 가관이었다. 연봉 8천만 원 수준의 공기업 대리인 준혁이 승진했다고 저 난리를 치다니 보나마나 소희가 오빠를 부추겨 돈을 뜯어낼 고시를 만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즉시 지혜에게 연락했다. 그 사람들 외식 나갔어. 적어도 3시간은 안 돌아올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효율적이었다. 알았어. 지금 호텔 후문으로 나와.
내 동생 차가 대기 중이야. 딱 1시간 안에 끝내야 해. 30분 후 나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우리 집 현관 앞에 섰다. 비상용 열쇠로 문을 열자 며칠 동안 쌓인 쓰레기 썩는 냄새와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거실은 홈캠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먹다 남은 배달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바닥은 끈적거려 발을 뗄 때마다 불쾌한 소리가 났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이제는 박순자와 소희의 차지가 된 그 방에서는 저렴한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괴상한 악취가 났다. 내 화장대 위는 엉망진창이었고 드레스룸에 걸어둔 명품 옷들은 아무렇게나 구석에 처박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옷장과 서랍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서류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초조함이 밀려왔다. 박순자라면 그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숨겼을까?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사고방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이 많고 안전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노인네였다.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은행 금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가장 가까운 곳이 터였다. 내 시선이 어지럽게 흐트러진 침대 위에 머물렀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베개를 들어 올렸다. 보통 베개보다 훨씬 무거웠다. 베개 커버의 지퍼를 열자 손 뭉치 사이에 붉은 천으로 꽁꽁 쌓인 네모난 물체가 만져졌다. 찾았다.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몇 장의 서류와 통장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촬영했다. 첫 번째 서류는 바로 그 가족 내부 재산 합의서였다. 박대구, 박순자 부부는 연세가 높아 시골의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을 매각한 대금 1억 원 정부를 딸 박소희에게 증여하여 생활 개선 및 외손자 민준의 교육비로 사용한다. 아들 박준혁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며 부모님의 노후 부양 책임을 전부 전담할 것을 약속한다. 서명란에는 박대국, 박순자, 박준혁, 박소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붉은 인강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반년 전이었다. 준혁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얼음물 속에 처박힌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자였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등 뒤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내 골수까지 빨아먹을 꿍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송금 확인증이었다. 1억 원이 박대국의 계좌에서 박소희의 계좌로 단일 원의 오차도 없이 송금된 기록이 선명했다. 그리고 소희 명의의 통장 내역도 있었다. 불과 반년 만에 그녀는 1억 원 중 1억 원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잔액은 2억 원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나는 서류를 원래 있던 대로 베개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드레스룸으로 가서 가장 큰 캐리어 3개를 꺼내 아직 망가지지 않은 내 값비싼 옷들과 가방, 신발들을 남김없이 쓸어 담았다. 소희가 더럽혀 놓은 것들은 쳐다보기도 싫어가닥에 던져버렸다. 화장대 위에 남아있던 폐물들도 모두 챙겼다. 마지막으로 나는 안방문을 나서며 가지고 온 열쇠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 소희가 그렇게 이 방을 좋아하니 며칠 동안은 안에서 아주 푹 쉬게 해줄 생각이었다. 무거운 캐리어 3개를 끌고 나는 역겨운 그 집을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나는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내 친구가 해외에서 잠깐 들어왔는데 묵을 데가 없대. 우리 집 안방 비어 있으니까 며칠만 거기 있으라고 했어. 내가 열쇠 줬으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야. 소희한테 방 좀 정리해두라고 말해줘. 손님 왔는데 예의 없게 굴지 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내가 안방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집의 위태로운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는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완벽한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저 이 추악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내 메시지는 준혁에게 심해 폭탄처럼 투하되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나연, 너 제정신이야? 안방에 소희가 있는데 친구가 어딜 들어와.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어? 1시간 후
외식을 마치고 돌아온 준혁 일가는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오빠, 문이 왜 안 열려? 이거 왜 잠겨 있어? 소희의 비명이 홈캠 너머로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문이 왜 이래? 박순자도 당원해서 소리를 질렀다. 제 옷가지와 귀중품이 모두 그 안에 있었으니까. 준혁의 허둥지둥 열쇠를 찾았지만 내가 밖에서 아예 잠가버린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내가 의도적으로 문을 잠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수리공이 한참을 씨름한 끝에 문이 열렸고 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가득 차 있던 드레스룸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있던 고가의 제품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소희가 입었던 지저분한 옷 몇 가지만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 내 옷, 내 가방, 김나은 물건들 다 어디 갔어? 준혁은 텅 빈 옷장을 보며 절규했다. 그것들은 내 돈으로 산 내 물건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자신의 재산이자 친구들에게 자랑할 과시용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저 독한 가시나 집을 아주 거덜리려고 작정했구나.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악귀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을까? 준혁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호텔방의 대형 스크린으로 최신 영화를 보며 지혜가 보내준 최고급 일식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모처럼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가늘팠고 간간이 가짜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연아, 어머니 죽는다. 내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이야.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얼른 와서 얼굴 좀 비춰라. 왔구나. 고전적인 수법인 병칠의 작전.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몹시 다급한 척 연기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시립병원이다. 의사가 아주 위험하단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다. 어머니 절대 안정 취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진심 어린 어조로 덧붙였다. 제가 지금 미국이라 당장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일단 준혁 씨 좀 바꿔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조치할게요. 박순자가 준혁에게 전화를 넘겼다. 나연아, 엄마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빨리 병원비 입금해. 준혁의 목소리엔 울음 섞인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병원비는 걱정 마.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할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준혁 씨, 옆에 간호사님 좀 바꿔줘. 내가 직접 상의할게. 준혁은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전화를 건넸다. 나는 즉시 유창하고 전문적인 영어로 말을 쏟아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준혁은 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전문적인 분위기와 중압감에 압도되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간호사는 내가 한 말을 준혁에게 전달했다. 보호자님, 부인께서 시에서 가장 비싼 케어 엔젤이라는 개인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셨답니다. 24시간 1대1 특급 케어라고 하네요. 준혁과 박순자는 멍해졌다. 그들의 원래 시나리오는 박순자가 꾀병을 부리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가능하다면 당장 한국으로 달려와 다시 그들의 수발을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오는 대신 그들에게 거대한 선물을 보냈다. 30분 후 고급스러운 제복의 하얀 장갑까지 낀 5성급 호텔 지배인 같은 분위기에 중년 여성이 전문 의료 가방을 들고 응급실에 나타났다. 박준혁 보호자님 되십니까? 케어 엔젤의 골드 메달 간병인 이숙자입니다. 여성이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게 인사했다. 김나연 보호자님의 의뢰로 박순자 환자분께 특급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후불제 서비스이며 여기 단가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서비스 비용은 일일 18억만 원입니다. 아울러 초진 보증금 50백만 원은 지금 바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이시니까. 카드이십니까? 이숙자가 내민 가족 서류첩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하루에 18억만 원요? 이게 무슨 강도질이야. 우리,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준혁이 말을 더듬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김나연 보호자님께서 이미 유선상으로 서비스 계약을 확정하셨고 노쇼 방지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으로만 5사억만 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숙자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연기를 하던 박순자는 가격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무슨 간병인이 그렇게 비싸? 안 해. 당장 나가. 이숙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환자분 안색이 금세 좋아지셨네요. 김나연 보호자님의 전화 한 통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 모양입니다. 박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꾀병이 간파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참하게 조롱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위약금의 위협 앞에 준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카드에 남은 마지막 잔고를 털어 보증금을 결제해야 했다. 나는 지혜가 섭외한 연기자가 보내온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 코미디를 감상했다. 박순자, 나랑 머리 싸움을 하기엔 당신은 너무 낡았어. 당신이 건강을 무기로 삼는다면 나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으로 당신의 목을 조를 거야. 그리고 그 비싼 청구서는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테니까. 고급 간병인의 등장은 준혁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다. 하루 18억만 원이라는 간병비는 그가 간신히 움켜쥐고 있던 빈 껍데기뿐인 지갑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병수발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에 이튿날 곧장 박순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단 하루의 입원과 검사비, 그리고 간병 서비스 위약금까지 합쳐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 이 돈은 준혁의 마지막 비상금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 진심 어린 원망을 품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존재라는 사실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퇴원 후 이틀째 되던 날 밤 준혁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징징거리는 울음이나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연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을 많이 해봤어.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 엄마랑 소희가 선을 넘는 걸 방관했어. 난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치 완전히 새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절절한 참회의 연기가 이어졌다. 나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소희는 벌써 내보냈어. 월세방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엄마한테도 앞으론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못 박았어. 나 정말 변할게. 당신이 돌아오면 월급 통장도 다 맡길게. 제발 돌아와줘. 반년 전이라면 나는 이 말에 속아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표를 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내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남자의 참회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비용이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을 때 터져나오는 비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파산한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척 연기하며 물었다. 정말? 정말 소희를 내보냈어? 정말이야. 맹세해. 그는 확인시켜 주겠다며 카메라를 돌려 안방 건너편의 작은 방을 비췄다. 그곳은 소희의 짐이 빠져나가고 이전처럼 썰렁한 모습이었다. 그럼 어머님은? 엄마도 처음엔 난리치셨지만 내가 이번엔 정말 강경하게 나갔어. 다시는 간섭 안 하시겠다고 약속받았어. 준혁은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 번 더 믿어볼게. 준혁의 얼굴에 환희가 피어올랐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나 미국에서 10년은 있어야 해. 계속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순 없잖아. 마침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투자 가치가 높다더라. 어머님이 시골집 팔아서 만든 1억 원 있잖아. 그 돈으로 여기서 수영장 딸린 빌라를 한 채 사자.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그러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도 미국으로 모셔오자. 거기서 효도하며 살면 되잖아. 나는 그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효심과 아메리칸 드림이 섞인 제안을 던졌다. 이제 그가 선택할 차례였다. 정말 가족과 선을 그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려 할 것이고 그의 참회가 거짓이라면 다시 그 뻔한 거짓말 뒤로 숨을 터였다. 준혁의 얼굴에서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입술을 달싹였다. 빌라 사는 거 좋지. 근데 그 돈을 엄마가 5년 전 기예금으로 묶어버렸잖아. 지금 깨면 손해가 너무 커서
한 5년 뒤에 사는 건 어떨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미련의 부스러기조차 완전히 타버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소희를 내보냈다는 연기도,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거짓말도 그저 나라는 현금인 출기를 되찾기 위한 수작이었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마마보이였고, 그의 가족은 한 몸으로 뭉친 흡혈귀 집단이었다. 그래? 어쩔 수 없네. 수영장 딸린 집 정말 예뻤는데 아쉽다. 나는 실망한 척 연기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방금 전에 통화 녹취록과 내가 미리 확보한 증거들을 변호사 지혜에게 전송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야. 아, 준혁 일가는 이제 더 대담한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준혁의 동생 소희는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자신의 사치격을 버리지 못했고, 박순자가 준 돈을 보름 만에 수천만 원이나 써버렸다. 돈이 떨어지자 그들의 화살은 내가 혼자 벌어 장만한 이 결혼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로 향했다. 어느 주말 오후 홈캠을 통해 지켜본 그들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순자가 준혁을 설득하고 있었다. 준혁아, 나연이 저 아파트 어차피 나연이 혼자 산 거잖아. 40평 넘는 집에서 너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니? 저걸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기자. 준혁이 멍청하게 되물었다. 팔아서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20평대 전세로 가면 되잖아. 그럼 차익이 몇 척은 남을 텐데. 그걸로 소위 사업 자금도 좀 대주고 남은 건 나중에 너희 노후 자금하면 얼마나 좋니? 나연이 걔는 미국 가서 10년은 안 온다는데 집 비워두면 뭐하니? 준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 나연이 명의인데 얘가 동의할까요? 네 마누라가 동의 안 하면 어쩔 거야? 대출금도 같이 갚았다면서. 자기가 미국 가 있는 동안 네가 알아서 처분한 거라고 하면 되지. 엄마가 다 방법이 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튿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우리 집이 시세보다 3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물로 올라왔다. 나는 즉시 가상번호를 이용해 매수 희망자인 척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집을 보러 가겠다고 예약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단지 아카페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중개인이 매수자로 위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고, 준혁과 박순자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그들을 맞이했다. 내 동의도 없이 남의 집을 팔아치우려던 그 현장에서 나는 이리리를 눌렀다. 경찰이죠? 여기 아파트인데 누군가 집주인을 사칭해서 불법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 앞이에요. 5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박순자는 경찰 앞에서도 내 며느리 집인데 시어머니가 파는 게 뭐가 죄냐며 소리를 질렀고, 준혁은 겁에 지으여 말을 더듬었다. 결국 그들은 사기 미수 혐의로 이웃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경찰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악독해졌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그들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바로 소희의 아들인 민준이를 이용해 내 서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서재는 내가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는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희귀 도서들과 전 세계 한정판 피규어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내 청춘의 기억과 열정이 담긴 보물들이었다. 홈캠으로 본 민준이는 내 서재를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책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뒹굴었고, 베네치아에서 사온 수정배는 산산조각이 났다. 무엇보다 내 심장을 부순 것은 피규어들이었다. 전 세계 500개뿐인 한정판 기사의 목이 부러진 채 민준이의 발길질에 채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민준이 내 서재에서 끌어내. 뭐? 장난감 좀 가지고 노는 게 어때서 그래? 째째하게 애한테 화를 내냐? 준혁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서재로 달려간 준혁 일가의 반응은 더 기가 찼다. 박순자는 오는 손줄을 달래며 나를 욕했다. 저 독한 가시나. 고작 장난감 부서졌다고 우리 귀한 민준이를 겁줘? 저런 흉물스러운 걸 집안에 둬서 애가 다칠 뻔했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정리해둔 피규어들의 정품 인증서, 경매 낙찰가 증빙 자료, 그리고 민준이가 서재를 파괴하는 고화질 영상을 묶어 아파트 주민 전체 단톡방에 올렸다. 안녕하세요.
12동 1801호 집주인입니다.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한 친척이 제 서재에 있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집품을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형법 제275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일이라 해도 보호자의 민사적 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투하된 원자폭탄이었다. 이웃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준혁의 직장 게시판에까지 이 소문이 퍼졌다. 공기업에서 평판을 생명처럼 여기던 준혁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겁에 질린 준혁은 지혜를 통해 빌고 또 빌었다. 얼마든지 배상할 테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지혜에게 전했다. 오늘 저녁 7시 호텔 중식당으로 온 가족 다 나오라고 해. 카드랑 인감도장 다 챙겨서. 드디어 최종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7시 정각 나는 약속 장소인 호텔 중식당 개별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박씨, 일가 4명이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순자의 안색은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눈은 밤을 지새운 듯 퉁퉁 부어 있었다. 박대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줄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으며 소희는 진한 화장으로 초췌함을 가리려 애썼지만 눈 속의 공포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가장 가관인 것은 준혁이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일말의 체면을 차리려는 듯 바깥하게 달인 정장 차림이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지어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본 채 만취하며 상석에 앉아 서류 가방을 탁자에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다들 모였으니 본론부터 하죠. 나는 그들을 차갑게 훑어본 뒤 시선을 소희에게 고정했다. 박소희, 내 서재 물건들 총액이 1억 5, 3위경만 원 나왔어. 뒷자리는 떼고 깔끔하게 1억 5천만 원. 오늘 돈 가져왔니? 소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며 박순자와 준혁을 번갈아 쳐다봤다. 준혁이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입 닫아. 당신이랑 할 얘기는 따로 있으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길게 펼쳤다. 준혁의 5년치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박준혁, 당신 연봉 8천에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 다 생활비로 모으고 있다고 했지? 근데 이 5년 동안 당신 동생 소희한테 26번에 걸쳐 보낸 2억 2천만 원은 대체 무슨 돈이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 명목으로 보낸 38번 총 1억 8천만 원에? 당신이 말한 가족 비상금 이 사실은 내 월급 카드였던 거네? 조용한 방 안에 내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혁은 입술만 달들 떨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이연아는 두 번째 서류 베개 밑에서 찾아낸 그 재산 분할 합의서 사본을 내밀었다. 어머니 아버님, 반년 전에 저 몰래 시골집 팔아서 소희한테 1억 원 다 넘겨주셨죠? 그러고는 빈털터리인 척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노후 수발들라고 하신 거고요. 온 가족이 짜고 아들까지 속여가며 저를 등쳐먹으니까 재미있으셨나요? 박순자는 증거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혜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청구서를 준혁 앞에 던졌다. 박준혁, 우리 이혼해. 이 아파트 분양권이랑 중도금 1억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 지난 5년간 대출금 7억 2천 중에 내가 6억 갚았고 당신은 1억 2천 냈어.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당신 몫은 그 1억 2천이 최대야. 게다가 당신이 혼인 기간 중에 몰래 빼돌린 4억 원은 공동재산이니까 전액 반환해야 해. 소희가 물어낼 손해배상금 1억 5천까지 합쳐서 총 5억 5천만 원. 나는 창백해진 준혁의 얼굴을 쏘아보며 최후 통첩을 내렸다. 오늘 여기서 5억 5천만 원 약속하면 협의 이혼으로 끝내주겠어. 아니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돈은 물론이고 당신 직장 명예까지 전부 바닥날 줄 알아. 소희 씨는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할 거고.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침묵을 깬 것은 소희의 비명 섞인 발악이었다. 5억 5천이라니.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오빠가 준 건 지가 좋아서 준 건데 왜 내가 갚아. 민준이는 애잖아. 애가 한 실수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피땀 흘려 돈 벌 때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을 땐 체면 따졌니? 내 잠옷 입고 5억만 원짜리 크림으로 발 뒤꿈치 문지를 땐 몰랐겠지. 장난감 좀 부순 거라며? 그럼 그 장난감 값도
당신이 책임지는 게 상식이야. 천륜이라며? 그 천륜에 따라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은 당신이 책임져. 박순자도 거들고 나섰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 너를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해. 대신 내일부터 각 언론사에 유망 여성 기업가가 시댁 식구들에게 1억억 넘는 재산을 갈취당한 사건으로 제보 들어갈 거야. 소희 씨는 당장 구속 수사받게 해줄 테니 기대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소희는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준영 역시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애걸했다. 나연아 제발. 우리 부부였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부부였던 적 없어. 당신은 기생충이었고 나는 숙주였을 뿐이야.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들어 지혜에게 신호를 보냈다. 결국 공포와 준혁의 닥달 끝에 그들은 백기를 들었다. 박순자는 품고 있던 쌍짓돈 통장에서 1억 원을 내놓았고 소희는 내 돈으로 샀던 에르메스 가방과 귀금속들을 모두 저당 잡혔다. 준혁의 예금까지 싹싹 긁어모아 4억 2천만 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1억 3천이 부족했다. 남은 돈은 당신 BMW 차값에서 공제할게. 5천만 원의 산차지만 중고로 3천 쳐줄 테니까. 남은 1억 원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퉁쳐주지. 나는 그의 손에서 차키를 뺐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준혁은 손을 떨며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내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집은 이미 매물로 내놨어. 3일 안에 당신들 짐 다 빼. 3일 뒤에도 남아있는 건 전부 쓰레기차로 직행할 줄 알아. 말을 마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박순자의 악에 바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밤바람이 맞으며 걷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마침내 자유였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법원을 나오는 날 준혁은 폭삭 늙어버린 모습으로 내게 보증하라고 했지만 나는 대꾸 없이 택시에 올라탔다. 나는 추억이 서린 집을 팔아 치운 돈으로 부모님께 시내 중심가에 넣은 아파트를 사드리고 전담 도우미를 붙여드렸다. 나연아 이게 다 뭐니? 너무 비싸잖아. 친정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남의 식구들 챙기느라 우리 부모님을 잊고 살았어. 이제 내가 백배 천배로 잘할게. 이후 나는 진짜 커리어에 집중했다. 미국 지사 발령은 거짓이었지만 그때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가 본사 경영진의 눈에 띄어 나는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사업 총괄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근무지는 싱가포르였고 연봉은 이전의 2배가 넘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지혜를 통해 박씨 일가의 근황을 전해들었다. 그들은 결국 시골로 쫓겨나듯 내려갔다고 했다. 박순자는 화병과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딸 소희는 남은 돈을 몽땅 들고 어떤 남자와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다. 결국 거동조차 못하는 어머니의 수발은 양말 한 짝째 손으로 못 찾던 준혁의 몫이 되었다. 사명대인 그의 얼굴이 쉰대 노인처럼 변해버렸다는 소식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비극의 결말이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여자의 자존심과 힘은 남편이나 결혼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통장 잔고, 나의 전문성, 그리고 언제든 잘못된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녕, 김나연 이사님. 고생 많았어. 나는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눈을 감았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솟구칠 때 내 앞에는 더 넓고 찬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